30년간 법복을 입고 수많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박정훈, 올해 72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평생 남의 가족 문제를 판결했던 제가 정작 제 가족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큰딸 수진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양병원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미리 몇 군데 알아봤는데 시설도 좋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10년 전 제가 판결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시설 입소는 부당하다. 그때는 법조문을 읊조리며 단호하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처지가 되니 그 법이 얼마나 무력한지 알게 됐습니다. 요양병원, 멀쩡한 내 집 두고 왜 병원으로 가야 하나? 아버지, 솔직히 이 집은 아버지 혼자 쓰기엔 너무 큽니다.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된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 처분하고 요양병원비 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거기서 남는 돈은 저희가 잠깐 애들 학자금으로 써도 되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너희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 조금 아프다고 내 집마저 뺏겠다는 거냐? 뺏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저희한테도 부담입니다.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부담. 내가 언제 너희한테 손 내밀고 부담 준 적 있나?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선택이었잖아요. 월 500만 원이면 전문 인력이 24시간 돌봐드린다는데 이 집 전세 놓으면 되잖아요. 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30년간 근무한 판사였습니다. 특히 가족법, 상속법 분야에서는 명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박정훈 판사는 항상 약자 편을 든다. 동료들이 자주 하던 말입니다. 특히 노인 학대, 부당한 상속 분쟁에서는 단호했습니다. 판결문을 쓸 때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노인의 재산권과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자녀라 할지라도 이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그 판결문을 쓴 제가 정작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판사연금이 월 350만 원,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제 명의로 있었으니까요. 부인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혼자 지냈지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책도 읽고 후배 판사들 모임에도 나가고 가끔 법률 자문도 해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갑작스럽게 경미한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다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왼쪽 팔이 약간 불편해졌습니다. 병원에서 3주간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큰딸 수진과 작은아들 민호가 번갈아 병문안을 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복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대화 주제는 점점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는 건 이제 위험한 것 같아. 그러게. 다음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우리가 매일 케어할 수도 없고. 병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두 자녀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제가 30년간 법정에서 만났던 수많은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재산 다툼으로 법정에 선 부모와 자식들, 요양원 입소를 두고 갈등하는 가족들, 상속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형제들,
그때는 남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법대로 판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 당사자가 됐습니다. 퇴원하는 날, 수진이 저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아버지, 당분간은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왼쪽 팔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까요. 수진의 집은 서울 목동의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변호사인 수진과 대기업 임원인 사위, 그리고 중학생 손자 손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모두들 제게 친절했고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왔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방문 틈으로 수진과 사위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언제까지 계실 건가? 아직 혼자 생활하기는 힘드시잖아. 그래도 우리 집이 좁아서 아이들도 불편해하고 나도 알아. 그래서 요양병원 알아보고 있어. 비용은 아버지 집 전세 놓으면 충분해. 강남 아파트면 전세금이 10억은 될 거야.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평생 법정에서 이런 대화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양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같이 가보실래요? 나는 안 간다. 아버지, 거기가 생각보다 좋아요. 의사도 항상 있고,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주고, 수진아, 내가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요양원 관련 소송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나? 수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 학대, 재산 갈취, 방임, 그게 다 요양시설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어. 아버지, 요즘은 달라요. 시설도 좋고, 시설 문제가 아니야. 자유가 없다는 게 문제지. 그날 저녁, 작은 아들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아버지, 누나한테 들었어요. 요양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아버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재발 위험이 있어요. 다음번엔 더 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매일 모실 수도 없고, 저는 두 자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와 의사,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빛에서 보이는 건 걱정이 아니라 부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판사 시절 제가 기록했던 중요한 판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서울고법 판결 자녀의 일방적인 요양시설 입소는 노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2018년 대법원 판결 노인의 재산에 대한 자녀의 부당한 간섭은 불법행위. 제가 직접 판결했거나 참고했던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명쾌하게 판결했습니다. 법리는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가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은 있지만 가족 간의 압박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요양병원 팸플릿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한번 보세요. 서울 근교의 최고급 시설이에요. 팸플릿을 펼쳐보니 호텔 같은 외관이었습니다. 월 비용이 얼마인데? 500만 원 정도요. 아버지 연금이 350만 원이니까 150만 원만 더 보태면 그 150만 원은 어디서 나오는데?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전세 놓으면 전세금 이자로 충분해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제 아파트, 시세 15억짜리 강남 아파트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속세 문제도 있어요. 지금 정리하시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인 딸이 이미 상속세까지 계산해 왔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수진아,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았어. 나 혼자 생각 좀 해보마.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판사로서 내렸던 수많은 판결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법은 옳습니다. 하지만 법만으로는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제가 직접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가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입니다. 큰딸 집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손주들도 처음처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 방 좀 돌려주시면 안 돼요? 친구들 부르기 불편해요. 중학생 손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쓰는 방이 원래 손녀의 공부방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동생네 집에도 좀 가보시는 게 어때요? 민호도 아버지 뵙고 싶어 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동생 집 방문이었지만 실제로는 저를 떠나보내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누나네 집에서 불편하셨죠? 아니다, 괜찮았어. 아버지, 저희가 좋은 요양병원 몇 군데 더 알아봤어요. 의료진이 정말 훌륭한 곳들이에요. 또 요양병원 이야기였습니다. 민호야, 나는 요양병원 갈 생각 없다. 하지만 아버지, 제발 하시면 어떡하세요? 다음번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두겠다는 거냐?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집은 분당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신혼 지 3년 된 민호 부부와 돌 지난 손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며느리가 밝게 인사했지만 그 미소 뒤에 부담이 느껴졌습니다. 민호네 집은 수진네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제가 쓸 방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 서재를 비워뒀어요. 여기서 주무세요. 좁은 서재에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날 밤, 벽 너머로 민호 부부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언제까지 계실 건가? 아직 혼자는 힘드시잖아. 그래도 여기는 너무 좁아. 애기도 있는데. 나도 알아. 누나랑 상의해서 빨리 요양병원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또다시 같은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누나랑 같이 요양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아는 원장님이 계신 곳인데 정말 좋은 시설이에요. 민호야, 나는... 아버지, 제발요. 한 번만 가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가셔도 돼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수진이 왔습니다. 두 자녀가 함께 저를 요양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효성 실버타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외관은 정말 호텔 같았습니다. 로비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정훈 판사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원장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저희 시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인실은 깔끔했습니다. 병원 침대, 화장실, 작은 소파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식사는 영양사가 개인별로 관리하고 의사가 매일 회진을 돕니다. 간호사는 24시간 대기하고 있고요. 시설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가며 본 어르신들의 표정은 공허했습니다. 휴게실에 모여있는 분들도 대부분 무표정으로 TV만 보고 계셨습니다. 박 판사님,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비용은 얼마죠? 1인실 기준으로 월 500만 원입니다. 추가 의료 서비스는 별도고요. 수진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안 가겠다. 아버지, 왜요? 시설 정말 좋잖아요. 시설이 문제가 아니야.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더라. 수진과 민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혼자 사시려고요? 위험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요? 간병인 쓰시려고요? 한 달에 600만 원 넘게 들어요. 그건 내가 생각해 볼게. 그날 저녁 두 자녀가 함께 제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연금 350만 원으로는 간병인도 못 구하고 요양병원도 부족해요. 그래서 아버지 아파트를 처분하시는 게 어떨까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면 충분히 노후 자금으로 쓰실 수 있어요.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도 형편이 빠듯해요. 제 병원 개업 자금도 필요하고 누나도 애들 교육비가. 그래서 내 집을 팔아서 너희들 주겠다는 거냐?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30년간 판사로 일하며 봤던 사건들 중에 제일 많았던 게 뭔지 아나? 자식들이 부모 재산 노리고 요양원 보내는 케이스였어. 두 자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효도한다고 좋은 시설 찾는다고 하지. 하지만 결국엔 부모 재산이 목적이더라. 아버지의 저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너희 둘 다 내 아파트 처분하자는 얘기만 하잖아.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솔직히 아버지 모시는 것도 부담이고 요양병원비 보태드리는 것도 부담이에요. 그래서 내 재산으로 해결하라는 거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았다.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아버지, 혼자는 위험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30년간 판사로 살면서 배운 게 그거야. 자기 결정권. 기억하니?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쌌습니다. 민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혼자 사시려고요? 그래. 간병인은요? 내가 알아볼게. 비용이 내 연금으로 부족하면 적금 깨서 쓸 거다.
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나중에 상속세는 어떻게 해요? 지금 증여하시는 게, 수진아, 나는 아직 살아있다. 상속 얘기는 내가 죽고 나서 해라. 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됐다. 너희들 눈치 보기 싫다. 택시를 타고 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제 집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판사로 일하며 수많은 가족 분쟁을 봤습니다. 그때는 법리대로 판결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사자가 되어 보니 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가족 문제였습니다. 자녀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제 삶이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요양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제 힘으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날부터 저는 노인복지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 시절 다뤘던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주거복지법, 수많은 법률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제 인생을 바꿀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간 제 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왼쪽 팔이 불편했지만 생각보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면 웬만한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간병인은 구하셨어요? 아니, 아직.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사실 간병인 업체에 여러 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24시간 간병이면 일당 20만 원, 한 달에 600만 원입니다. 12시간이면요. 일당 12만 원, 한 달에 360만 원이고요. 제 연금 3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적금을 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의료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니까요. 어느 날 저녁, 오래된 판례집을 뒤적이다가 한 사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2019년 서울행정법원 판결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고령자 복지주택. 판사 시절 몇 번 다뤘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입주 자격 분쟁만 판결했을 뿐 실제로 어떤 곳인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까운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직원이 안내 책자를 건네주었습니다. LH에서 운영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월세가 아주 저렴하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요. 책자를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월 임대료 22만 원, 보증금 1200만 원,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제시도 홍계속 편집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 저렴합니다. 게다가 무장의 설계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생활하기 편하세요. 자세히 살펴보니 모든 시설이 노인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안전 손잡이,
비상호 출벨, 넓은 복도, 경사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65세 이상이시고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나 공무원 경력자에게는 가산점이 있어요. 공무원 경력자요. 네, 30년 이상 공직에 계셨으면 상당한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판사 30년 경력이면 충분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신청 가능합니까? 네, 서류만 준비하시면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재직증명서, 연금 수령 증명서, 건강진단서. 판사 시절 정리해뒀던 서류들이 있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박정훈 판사님, 서류 확인했습니다. 심사에는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그 2주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고 전화벨 소리에도 민감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훈님, LH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1차 서류 심사 통과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다음 주에 면접 심사가 있으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 당일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LH 사무소로 갔습니다. 30년간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섰던 제가 이제는 심사를 받는 입장이 됐습니다. 박정훈님,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30년간 근무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십니까? 경미한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팔이 약간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가족 관계는 어떠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녀가 둘 있습니다만 각자의 삶이 있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려 합니다.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님 같은 분들이 바로 이 제도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완전히 의존적이지 않지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죠.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손에 든 합격증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간 남의 사건을 판결했던 제가 이제는 제 인생의 판결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민호야. 아버지가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게 됐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지주택이요. 그게 뭔데요? LH에서 운영하는 노인 임대주택이야. 월세가 22만 원밖에 안 돼. 22만 원이요. 그렇게 싸다고요? 수진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아버지 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드디어 핵심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건 그대로 둘 거다. 나중에 필요하면 전세 놓을 수도 있고. 아버지, 그럼 관리는요? 비어있으면 관리가 내가 알아서 할게. 정리업체 불러서 청소하고 가끔 환기도 시키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복지주택은 안전한가요? 혼자 계시는 건 여전히 걱정되는데. 비상호 출벨도 있고 생활지원사가 주 2회 방문한대. 의료시설도 가깝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너희들 걱정은 고맙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방식대로 살고 싶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정의를 외쳤던 제가 이제는 제 삶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자기결정권, 제가 수없이 판결했던 그 원칙을 이제 제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입주일은 한 달 후로 정해졌습니다. 그동안 제 아파트를 정리하고 복지주택으로 가져갈 짐을 챙겼습니다. 자녀들은 여러 번 전화를 걸어 걱정을 표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입주 일주일 전 수진과 민호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혹시 저희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다. 이건 아버지의 선택이야. 너희 잘못이 아니라 내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거지. 하지만 아버지의 아파트를 그냥 비워두시는 건 민호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자녀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네, 아버지. 아버지는 너희가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너희도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두 자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아버지의 삶이 있어. 남은 인생을 너희 눈치 보거나 요양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아. 아버지, 이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야.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가 관리할 거고, 아버지가 없으면 그때 너희가 상속받아라.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아니다. 너희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지.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해법을 찾았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재산 얘기도 요양병원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으로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입주 당일 이삿짐 센터 트럭이 제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가져갈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책 몇 권, 판사 시절 기념품들.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수진과 민호가 일찍 왔습니다. 고맙다. 짐을 싣는 동안 수진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희가 자랐는데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너무 크죠? 그래, 혼자 쓰기엔 컸어. 하지만 이제 아버지한테 맞는 곳으로 가는 거야. 복지주택은 어때요? 가보셨어요? 지난주에 다녀왔어. 작지만 아주 편하게 설계되어 있더라. 민호가 물었습니다. 의료시설은 가까워요? 걸어서 5분 거리에 보건소가 있고 10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어. 응급 상황에도 문제 없어. 다행이네요. 복지주택에 도착했을 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정훈님, 어서 오세요. 501호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하고 아담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거실, 침실, 화장실, 간이 주방, 모든 것이 노인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와, 아버지. 여기 생각보다 좋은데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치? 아버지도 처음 봤을 땐 놀랐어. 짐을 풀고 정리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녀들이 이것저것 챙겨주며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비상호출벨은 어디 있어요?
침실 침대 옆이랑 화장실에 있어.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바로 누르세요. 알았어. 해질 무렵 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고생했다. 고맙다. 주말에 다시 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자녀들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작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30년간 살았던 넓은 아파트에서 이 작은 공간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보니 단지 내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단지를 산책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한 어르신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오셨나 봐요. 어제 이사 오시는 거 봤어요. 네, 501호의 박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01호 이승만입니다.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이곳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아요. 조용하고 관리도 잘 되고 무엇보다 혼자 살기 딱 좋죠. 이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 끝에 이곳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반대했어요. 왜 복지주택에 가냐고. 우리가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눈치 보며 살게 되더라고요. 며느리 표정, 사위 표정. 그게 더 힘들었어요. 저도 비슷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자유로워요. 혼자만의 공간이 있고, 필요하면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날부터 이 어르신과 자주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며칠 후 생활지원사가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훈님. 저는 담당 생활지원사 김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왼쪽 팔이 조금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은 괜찮습니다.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네.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주 2회 방문하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참 안심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곳 생활에 적응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봤습니다. 저녁에는 이웃 어르신들과 단지 내 경로당에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경로당에서 한 어르신이 제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판사였습니다. 판사요? 와, 대단하신데요. 이제는 그냥 은퇴한 노인일 뿐입니다. 그래도 법률 상담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으시겠네요. 물론이죠. 그날 이후로 어르신들이 간간히 법률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속 문제, 계약 문제, 자녀와의 갈등, 판사 시절 다뤘던 사건들이 이곳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는데 괜찮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본인 명의 통장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효도한다고. 효도와 재산권은 별개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것이 보람찼습니다. 판사로 일할 때보다 더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2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주 좋아. 친구들도 생기고, 할 일도 생기고, 다행이네요. 주말에 한번 갈게요. 주말에 수진과 민호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여기 와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런가 봐. 복지주택 생활은 어때요? 아주 만족스러워. 월세 22만 원으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다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분간은 그냥 둘 거야. 가끔 가서 환기도 시키고 관리비가 꽤 나올 텐데 내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걱정 마라.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미안해요. 처음에 너무 아버지를 몰아붙인 것 같아서. 아니다. 너희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잖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그래도 중요한 건 아버지가 이제 행복하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도 더 이상 부담 안 가져도 되고.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배우게 돼요. 그래. 이게 바로 아버지가 30년간 판결했던 노인의 자기결정권이야. 세 사람은 함께 단지 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얘기도 부담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으로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지주택에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곳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 산책, 오후 독서, 저녁 경로당 모임.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도 좋았습니다. 왼쪽 팔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은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훈님, 혹시 시간 되시면 사무소로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입니까?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사무소를 방문하니 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 선생님, 앉으세요.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그럽니다. 선생님께서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아, 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신데 혹시 정기적으로 법률 상담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매주 수요일 오후에 경로당에서 상담실을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첫 상담일, 예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제 통장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은행에 가서 통장 재발급을 받으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아들한테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하지만 아들이 화낼 텐데. 어르신, 이건 범죄입니다. 자식이라도 부모 통장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제 딸이 제 집을 팔자고 하는데 집이 어르신 명의입니까? 아, 네. 그럼 어르신 허락 없이는 절대 팔 수 없습니다. 설령 딸이라도요. 하지만 딸이 요양원비가 필요하다고. 어르신, 요양원은 본인이 원할 때 가는 겁니다. 자식이 강요할 수 없어요. 상담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법정에서 판결했던 사건들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어르신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효도해야 하잖아요. 효도와 재산과는 별개입니다. 사랑으로 주는 것과 강요로 빼앗기는 건 다릅니다. 상담을 마친 후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당당하게 사실 권리가 있습니다. 몇 주 후 그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은행 가서 통장 비밀번호 바꿨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이해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판사로 일할 때는 판결문으로만 정의를 실현했다면 이제는 직접 어르신들의 삶을 바꿔드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어르신이 제안했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끼리 공부 모임 하나 만드는 게 어때요? 공부 모임요? 네. 노인 권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요. 우리도 알아야 자식들한테 당하지 않잖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인 권리 공부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법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이건 자식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때려도 범죄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몰랐네요. 그리고 제39조의 10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재산을? 네. 부모님 통장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강제로 집을 팔게 하거나 이런 것들 모두 범죄입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구나. 맞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공부 모임이 계속되면서 어르신들의 인식이 변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던 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단지 소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전에는 자식들 눈치만 보시더니 이제는 당당하게 본인 의견을 말씀하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어르신들도 독립적인 인격체니까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나자 제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법률 상담, 금요일 공부 모임, 그리고 일상적인 이웃들과의 교류. 판사로 일할 때보다 더 보람찬 생활이었습니다. 자녀들도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재산 얘기도 요양원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지금 제 시도홈 계속 편집 그래. 아버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워. 자유요? 아, 응.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필요한 사람들 돕고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면서 저도 배워요.
나중에 저도 나이 들면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 미리미리 준비해라. 자식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복지주택에서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이곳의 일원이 됐습니다. 법률 상담은 단지 내에서 명물이 됐고, 공부 모임도 3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훈 판사님, 구청에서 노인복지 자문위원을 맡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문위원요? 네, 관내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는 역할입니다. 판사님의 경험과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구청 노인복지 자문위원이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노인복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시설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시설 중심이요? 네,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시설만 확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자립형 주거 시설을 더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죠. 제 의견은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구청에서 새로운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 판사님 덕분에 좋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을 뿐이죠. 어느 날 부배 판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김영호입니다. 영호야, 잘 지내고 있나? 네, 선배님.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말해봐. 다음 주에 법원에서 노인인권 관련 세미나가 있는데 혹시 강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강연을? 네, 선배님의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승낙했습니다. 알았어. 하지. 세미나 당일 법원 대강당은 판사, 변호사, 법대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서는 법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30년간 근무했던 박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판결문에 담을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자녀들의 요양원 압박, 재산 갈취 시도, 그리고 제가 선택한 고령자 복지주택까지. 저는 30년간 노인, 인권 관련 사건을 수없이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당사자가 되어보니 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인식의 변화입니다. 노인도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에게 의존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판사님, 정말 감동적인 강연이었습니다. 판사님의 용기가 존경스럽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강연 소식 들었어요. 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
아버지, 저희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셔도 괜찮으세요? 괜찮아.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많은 가정이 겪고 있는 일이잖아.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솔직한 거지. 이게 현실이니까. 며칠 후 한 일간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판사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수많은 반응이 왔습니다. 복지주택 사무소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도 고령자 복지주택에 신청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입주할 수 있나요? 제 이야기가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정부에서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전국에 고령자 복지주택 1만 호를 추가 건설하겠습니다. TV 뉴스를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단지 공원에서 벚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노래도 부르고 춤도 췄습니다. 저도 이웃들과 함께 벚꽃나무 아래 앉아 담소를 나눴습니다. 박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이었죠. 그날 오후 수진과 민호가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벚꽃 구경 왔어요. 손주들이 공원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정말 좋네요. 완전히 공원 같아요. 그래, 봄이 되니까 더 예쁘지? 내 식구가 함께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왜 갑자기? 처음에 저희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요양원 가시라고만 하고,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희도 배웠어요. 나중에 저희도 아이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야겠다고. 그래, 그게 맞아. 각자의 삶이 있는 거니까.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사는 거 좋아요? 응, 아주 좋아. 친구들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나중에 저도 여기 올래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해질 무렵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복지주택 건물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72세 판사를 은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2년.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당당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판결했던 노인의 권리를 이제는 제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양원비 월 500만 원이 아니라 월 22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제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판사 시절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맑음.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법률 상담으로 어르신 한 분을 도왔고 손주들과 벚꽃 구경을 했다. 30년간 법정에서 정의를 외쳤지만 진짜 정의는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노인의 자기결정권, 재산권, 존엄성, 이 모든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
남은 인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 꼭 큰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지도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LH 임대주택, 이런 제도들을 알아보세요. 월 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사실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판사로 이것을 판결했고, 이제는 제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당당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